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100여 명이 현재 2만 명의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 또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쿠르드군은 작전이 시작된 이래 모술 외곽 10여 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도 모술로 진격하기 위한 주요 지점 4곳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술에는 현재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전사들이 이라크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타이어와 기름에 불을 붙이는 등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교육과 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아랍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주 표결에서 24개 이사국의 찬성과 6개국의 반대, 26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유대교적 역사 관계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안 조치에 비판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결의안이 이스라엘을 성지와 그 주변의 불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점령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유럽경찰 유로폴이 52개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용의자 3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50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745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했으며 2톤 이상의 코카인과 18만 유로의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유로폴은 또 현재 활동 중인 극도로 위험한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밀매 조직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아시아, 동유럽에 기반을 두고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6.7%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공공건설 사업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또 원자재와 시멘트 제품, 설비용 철강 등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지난달 부동산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소비는 3분기 GDP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66.4%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 재균형을 이루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2.5배로 불어나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은 지난달 향후 3년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반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진압 차량에 시위대가 달려들자 경찰이 차량을 과격하게 몰면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측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하는 등 불공정한 처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미군 철수와 미국의 독립적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벌입니다. 미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90분간 진행될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민과 경제, 외교 현안,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적합성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관련 문제와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주간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약 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제재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느냐 하는데,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정부와는 관계없는 접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인 9월 초부터 급성 호흡기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비교적 높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회동을 합니다. 대북 제재 방안과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 시간으로 19일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북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와 우방의 독자 제재,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등 세 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느냐 하는데 논의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 제재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강도 대북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구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카터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미 국방부에서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민구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 장관은 아울러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이번 연쇄회담의 결과가 최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CM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핵무장화를 하느니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느니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한미 간에 좀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합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김현욱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미한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신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태 국가들 사이의 안보망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해 지역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터 장관이 18일 미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의 재균형과 아시아 태평양 안보란 제목으로 장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기고문에서 임기를 몇 달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신이 발표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2단계 과정으로 최고의 미군 요원들과 최신 자산 중 일부를 아태 지역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최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수직 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 B-2 전략 폭격기, 최신 수상함들을 계속 아태 지역에 배치 중이란 겁니다. 또 최신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과 수중 드론, 최신 장거리 폭격기인 B-21 등 여러 자산의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최신 자산들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미 올해 미한 연합훈련에 투입됐던 무기들입니다.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현대화하기로 발표했고 미 해군과 해외 공중자산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약속도 계속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과 우방들과의 군사협력, 안보 연결망 확대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을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세 나라의 안보 공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카터 장관은 그 예로 세 나라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가능한 빨리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 분과 회의에서 미국의 핵 역량과 북한을 겨냥한 미 고위 관리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리동일 북한 외무성 군축 과장은 17일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13차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미국의 부추김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U.S. acknowledges, approves, recognizes our status or not, DPRK is a nuclear weapon state. 리 과장은 10분으로 제한된 발언 시간을 넘겨가며 미국이 추진하는 핵 전력 현대화와 한국과의 해상 연합 훈련에 동원한 전략 자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가지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전쟁 실행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Mr. Russe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penly said, taking issue with the leadership of the DPRK, when the attack 아울러 한국이 60년 동안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초 기지가 됐고 한반도에서 언제 6.25 전쟁이나 60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가 재현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리 과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미국 대표는 또다시 망상으로 가득 찬 북한 대표의 비난을 듣게 됐다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 정권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nce again, we unfortunately have to sit here and listen to this delusional diatribe coming from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이어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스스로의 괴상한 선전을 믿는 대신 위험한 행동을 멈추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는 조언을 북한에 하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왜 북한의 핵 활동이 전 세계의 규탄을 받고 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and
his leadership need to ask themselves some very simple questions. Why is it that the DPRK has been condemned internationally for its nuclear activities? 한편 리 과장은 함경북도 지역 큰물 피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상황을 호도하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과장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주민과 군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 겨울이 오기 전 주민들을 재건된 주택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1월부터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 성명은 모두 92개입니다. 이 중 북한을 겨냥한 언론 성명은 모두 11번으로 전체의 약 12%, 월 평균 1건을 넘었습니다. 단일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많은 언론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8번의 언론 성명이 나온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민주와 아이티 3번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언론 성명들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 없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올해 첫 언론 성명을 냈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월 두 번째 언론 성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5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 9월은 각각 2번씩 언론 성명이 나왔고 지난 6월 9일과 8월 26일에 채택된 언론 성명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3건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3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은 통상 1, 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의 언론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언론 성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몰수 조치가 내려진 북한 선박 무두봉호에 대한 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의 민영방송 노티시에로스 텔레비전은 멕시코 특수판 항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두봉호가 고철로 해체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무두봉호는 기존에 정박된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로 멕시코는 무두봉호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해 억류로 인해 발생한 정박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에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특수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무두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유 해운 관리 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월 관보를 통해 무두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소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시사한 발언부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듯한 신호까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towards the DPRK has not changed.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북한이 from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국무부가 변함없는 대북 기조를 강조한 건 북한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이딴 발언이 나온 파장 때문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언급한 핵 동결은 대화 재개 조건의 완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반면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는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미 조야의 선제 공격론과 맞물려 초강경 대북 기류로 읽혔습니다. Perhaps he's got an enhanced capacity to conduct a nuclear attack and then immediately die.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방침을 넘어 비핵화 대화의 기준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온 건지 명확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미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발언들을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첫 조치로 인식해왔다며 케리 장관의 동결 발언을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an interim measure on the path to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실제로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 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동결 조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빅터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BOA에 북한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은 끔찍한 일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한 추가 실험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적 합의와 기술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동결 협상의 어려움으로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가장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도 북한이 공짜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나 인도주의 지원 등이 대화 재개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제시할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동결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내 지지 역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핵과학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한계를 동결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We have to be careful what a freeze is. A freeze is no longer stopping activities at Yongbyon. 북한이 이미 제2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 중단을 동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고 변화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을 초기 단계 목표로 삼더라도 반드시 추가 협상 약속을 포함시키고 특히 이후의 비핵화 절차를 보다 잘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국무부 역시 최근의 동결 논의와 관계없이 미국은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 있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과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오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We remain open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September 2005. 전문가들은 또 미국 정부의 비핵화 대화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경론의 선제 행동 가능성을 추가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웬넌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미국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에게 보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특히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관련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죽일 것이라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든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만큼 북한의 현재 행보는 북한의 해가 될 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설명입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테니 핵 정책을 변경하라는 게 러셀 차관보의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면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고도의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inescapably a means of signaling through communication.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선중앙통신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러셀 차관보가 해당 발언에 앞서 사전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바우어그룹 이사는 더 나아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2333호에 따라 외국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암살을 금지해왔지만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전시에는 이런 원칙이 모두 백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BOA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 기류에 밝은 전직 관리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졌다기보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좌절감이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엇갈리는 대북반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입니다. I do sense that there is beyond the administration, but including them.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최근 미국 외교협회 등 미 일각에서 북한과의 핵동결 협상과 이를 위한 조건 없는 비공식 대북 접촉 등을 권고하는 데에 흥미있는 제안들이지만 모두 과거에 시도했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설령 또다시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the reporting on Track 2 meetings.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 접촉인 트랙 2 회의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의 민간 회의가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개최됐다면서 당국 간 접촉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성열 국장이 미국 민간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18일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조셉 윤 전 말레이시아 주재대사가 국무부의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돼 1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할 것이라고 애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당국도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한국 내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른바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언급을 한 박 대통령을 겨냥해 통제불능 정신착란증에 빠져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포정치 운운하며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며 이미 물거품이 된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을 지탱해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5월 박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며 북한을 보고 감탄까지 했던 사실을 잊었다면 다시 초청해 천지개벽된 평양의 모습과 전화위복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해 지역 참관도 시켜주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박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각급 기관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해 막말 비난을 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선 내정에 간섭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적을 바탕으로 남쪽의 그 정책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남기구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와 함께 앞다퉈 한국 국민들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며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은 최근 담화를 내고 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인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의 인민대중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노동당 외곽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대남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린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라든가 남한의 이제 탈북 유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묵인한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말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죠. 내부를 단속을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과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남한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남북 관계를 적극 전향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런 여론 분열 공세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인 9월 초부터 급성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도 지난 14일 공개한 북한 수해 긴급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수해 지역과 인근 시, 도군 넓게는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하며 종합적인 질병 대응 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홍수로 파괴된 보건시설 복구를 위해 1,544제곱미터 분량의 지붕 자재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지난 10일 남양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544제곱미터는 총 3,195평 정도로 10평짜리 건물 320개, 100평짜리 건물 32개를 세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자재는 최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지원한 긴급대응지원금 75만 달러와 세계보건기구의 별도 예산으로 구매됐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시병원을 위한 천막과 긴급보건세트, 설사치료제, 물정화기, 신생아 긴급구호 세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복구를 위해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구, 보건시설 복구를 위한 자재, 영양실조 예방치료를 위한 식량,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내년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실시하는 이 마지막 전체 회의인 다음 주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앞두고 반부패 개혁을 당 핵심 지도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끝으로 미국 대선 소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이 중국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6중전회에서요. 당 지도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일부 비리 공직자들의 저항을 돌파해 나갈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들어서 이 같은 반부패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관료 조직은 물론이고요. 일반 중국 사회 곳곳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 분위기, 관료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중국의 그 사정 감찰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요. 최근 적발한 그 전국의 비리 부패 공직자들을 차례로 관영 TV 방송 화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율위와 관영 CCTV는요. 반부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달 말까지 방영할 예정인데요. 네. 월요일 저녁 전파를 탄 일부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사법 처리된 이 대표적인 고위 비리 공직자로 꼽히는 그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예. 법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장면을 장시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TV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방송 프로그램에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율위와 CCTV는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 건을 취재했습니다. 예. 저우번순 전 서기와 리춘청 전 스촨성 부서기 이렇게 비리 혐의로 자리를 내놓은 장관급 이상 전직 관료만 10명 이상 육성과 화면으로 등장해서 죄를 뉘우치는 장면이 공개됐고요. 예. 이런 내용은 8부작으로 편성돼서 오는 25일까지 연이어서 이 텔레비전 방송의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저녁 8시에 중국 전역에 방영됩니다. 예.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이 TV를 보는 시간에 이렇게 네. 전국적으로 비리로 적발된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어떤 여론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특정 피의자를 방송 카메라 앞에 세워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한 뒤에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게 바로 지난 문화 대혁명 시절에 공개 인민재판, 이른바 조리돌리기 관행의 현대판이자 인위적인 여론몰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가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공위 공직자들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것은 문화 대혁명 때 흔했던 일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요즘 이런 분위기는 문화 대혁명 당시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네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도 이런 여론몰이 의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가요. CCTV의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에 대해서 아직도 당과 기관 곳곳에 있는 비리, 부패 관료들에 대한 경고 사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육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닦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쭉 보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다큐멘터리에 많이 담고 있는데 네. 일반 시민 생활에서도 부패를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원히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8부작 다큐멘터리 가운데 월요일 방송된 일부에서는요. 예.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에 호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베이징의 한 지방직 공무원이 이날 방송분에서 식당에서 계산할 때 국가 정책에 맞춰서 더치페이를 합니다. 각자 몇십 위안만 내면 되니까 좋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이 더치페이라는 게 각자 자기가 먹은 만큼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시진핑 국가 주석 취임 이후에 본격 시행된 이 공무원 파란 규정이요. 직위를 막론하고 식대를 각자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CCTV는 이런 풍습이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육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중국 당국의 설명 앞서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 육중전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합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될 육중전회에서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네. 이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 볼까요? 일본 정부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계획을 추진 중이군요. 임기 연장안이 오늘 확정될 예정이라고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오늘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 총리 임기를 연장시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현재 자민당 총재는 3년씩 한 차례 연임해서 총 6년 재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돼 있지만 당 정치제도 개혁 실행본부는요, 2차례 연임 총 9년으로 임기 규정을 바꾸거나 아예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총리가 3년에 한 차례씩 연임해서 모두 6년까지 지금은 할 수 있고, 미국은 보통 대통령이 재선까지 하면 8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대통령이 한 번 5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장안이 확정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 정치제도 개혁 실행본부가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최소한 9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2021년까지 직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의 1차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3,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2,886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 기존 최장기 재임자 가스라다로 전 총리를 제치고 최장기 일본 총리가 됩니다. 일본 집권당이 이렇게 총리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 언론들은요, 헌법 개정, 또 2020년 도쿄 올림픽 이렇게 두 가지를 주된 배경으로 꼽는데요.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실시된 그 중의원 참여 선거에서 연이어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죠.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수건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없애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이 자주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이 아베 총리한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과 총리 임기는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일본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아베 정권 내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요, 지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두고 물러났죠. 일본 언론들은 그래서 외교부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이 비원, 서글픈 소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오늘 열리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후보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참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국가 부채와 경제, 이민, 외교 정책과 함께 대통령에 적합한지 아닌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나올 것 같고요. 또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클린턴 후보 측의 이메일 문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평균 한 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반전을 꾀할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클린턴 후보는 1, 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유세 일정을 좀 줄이고 지난 며칠 동안 토론회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선거 유세를 계속했는데요. 선거 부정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소속이죠.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어제 마테오 린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의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다며 일축했고요. 예.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우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좋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공개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메일 공개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클린턴 후보 측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보 관리들이 해킹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키리크스 최고 책임자인 줄리언 어센지의 인터넷 접근이 지난 토요일부터 차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에콰도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걸로 밝혀졌습니다. 에산지는 현재 영국 런던에 있죠. 그렇습니다.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에콰도르 외무부는 외국의 선거를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인터넷을 차단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예. 위키리크스가 또 어제 여러 미국 소식통에게 입수한 정보라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양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4도, 신유주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19도, 희천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4도, 신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 끼면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이 2도, 낮 기온 14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4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 반무장 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번 주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카터 장관은 21일 터키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합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ISIL 소탕을 위한 연합국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향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 밖에 오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이번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카터 장관의 순방 계획은 이라크 정부가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한 뒤 발표돼 주목됩니다. 작전 초반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라크군과 경찰 2만 명, 쿠르드군 1만 명이 동원된 이번 작전에 미군은 100여 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아랍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주 표결에서 24개 이사국의 찬성과 6개국의 반대, 26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유대교적 역사 관계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안 조치에 비판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결의안이 이스라엘을 성지와 그 주변의 불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점령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장악했으며 합의에 따라 요르단이 감독하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경찰 유로폴이 52개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용의자 3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50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745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했으며 2톤 이상의 코카인과 18만 유로의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6.7%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공공건설 사업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또 원자재와 시멘트 제품, 설비용 철강 등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지난달 부동산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소비는 3분기 GDP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66.4%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 재균형을 이루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반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진압 차량에 시위대가 달려들자 경찰이 차량을 과격하게 몰면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측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미군 철수와 미국의 독립적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벌입니다. 미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90분간 진행될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민과 경제, 외교 현안,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적합성 등 두루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관련 문제와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